안녕하세요. 2025년 서울시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조사원 교육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의 한지수라고 합니다. 교육은 조사의 개요, 조사표 이해, 데이터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개요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는 2025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전수조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입니다. 조사 방법은 방문 대면 설문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거주 만 18세에서 64세의 지체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장애인의 학대 의심 접수 및 실제 학대 사례가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의 대다수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라는 것에 또 조사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 장애인 거주시설 같은 장애인이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라는 데에 이 조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의 필요성을 보시겠습니다.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해서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자들을 모두 조사하는 이런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의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거주 환경과 필요한 지원을 직접 파악하는 데도 방문조사가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끔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를 해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매년 조사를 하느냐 하고 좀 불만스럽게 말씀하시는 장애인이나 보호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해야지만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정책 위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그 설명을 통해서 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9쪽의 부정적 반응에 대한 대응 요령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문조사를 하시기 전에는 조사 대상자의 명부와 정보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특이사항 혹은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인권 침해나 학대 보고 이력이 있는지, 전염성 질환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거부하거나 좀 폭력적인 반응을 보인다던가 하는 등의 조사 난항 예상자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조사하시기 전에는 조사원증, 조사 대상자의 정보, 조사지, 답례품, 협조 요청 공문 등을 잘 챙겨가지고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방문 조사를 하려면 일정을 먼저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조사 안내 문자 혹은 안내문을 발송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 대상자나 조사를 받은 대상자의 대리인, 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일정을 협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조사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설문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매뉴얼 10쪽에 있는 조사 거부 시 대응 요령을 참조해서 조사에 응하실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조사표의 가장 앞에 있는 기본 정보 중에서 사전에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미리 써주셔도 좋겠고요. 조사하신 내용, 다시 말해서 응답하신 내용은 절대적인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잘 확인시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조사 대상자나 대리응답자가 설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뉴얼 13쪽에 제시된 예시를 참조하셔서 좀 쉽게 설명하시고 응답을 받아서 기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조사표 표지 다음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꼭 작성해 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조사표 A부터 C까지는 방문조사 시에 작성하시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D는 나중에 방문하신 후에 공무원분들께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표의 이해 부분에서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표 이해, 이 부분은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매뉴얼 28쪽 이하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표지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조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 내용이 비밀 보장된다는 거, 그리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잘 적혀져 있습니다. 조사를 하시는 동안에 혹은 조사를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한국운영통계연구원의 한지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0-5142-0987은 제 직통 번호이고요. 그 옆에 이메일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조사원 여러분들에 한해서는 제 개인 휴대폰 010-3876-9213 번호도 공유를 드리는데요. 혹시라도 전화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될 때는 문자, 이메일, 카톡 등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의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기본 정보 부분에서는요, 이 부분들은 조금은 아마 미리 채워가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 대상자의 성함이라든가 거주지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써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방문 횟수가 1차, 2차까지 되어 있는데 2차까지도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응답하지 않겠다고 하신다거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정말로 장기 출타 상황이신지 아니면 어디에 입원 중이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에 별표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설문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로서 당사자의 응답이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글을 잘 모르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귀가 안 들린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대리응답자가 일부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C 섹션에 있는 인권 침해 그림 설문 문항 이 부분은 절대로 대리응답자가 응답하셔서는 안 되고 또 대리응답자가 그 응답을 보셔서도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꼭 당사자가 응답하실 수 있도록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조사 대상자분이 휴대폰 번호나 이런 게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고 그게 만약에 휴대폰이다 라고 할 때는 소유자의 이름이라든가 대상자와의 관계를 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는 다른 곳에 제공되지는 않기 때문에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보시면 2025년 중증장애인 전수조사 완료 후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28년에 이루어질 다음번 지체 뇌병변 장애인 전수조사 이후에 데이터를 비교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보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A 일반 특성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8-2번을 보시면 향후에 누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때 가끔 이게 언제를 말하느냐, 내일을 말하는 거냐, 10년 후를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하셔서 10년 후에는 누구랑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노인이 되면 누구랑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에 있는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 중 장애인 수, 여기에는 등록 장애인만 기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뿐만 아니라 심하지 않은 장애,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경증 장애라고 했지요. 이런 분들까지도 몇 분이신지 계산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교육 수준이라든가 요 다음에 나오는 뭐 배우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평가를 한다거나 판단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서 이후에 조금 더 좋은 교육 수준이라든가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특성의 11번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사시고 계시는 건물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그 건물이 어떤 곳인지 잘 보셔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장애인 당사자분이 이렇다라고 느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장애인께서 우리 집은 뭐 이 정도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이런 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라고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1-6번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이 보장되는 나만의 공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물론 각자의 방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형제라든가 뭐 부부라든가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같이 공유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내가 원할 때에는 혹은 또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서 그 공간을 이용하거나 혼자 어떤 일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한 공간이 있다면 11-6번 같은 경우에도 예에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 섹션은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이라든가 뭐 돌봄 제공자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15-2번에 현재 활동지원제도 이용 시간은 한 달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 한 달에 몇 시간이냐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는 분이 뭐 하루에 3시간이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한 달 그 이용 시간으로 다시 환산해서 기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활동 지원제도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표기하는 게 15-3번인데요. 뭐 이거는 조사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느끼느냐 하고 상관없이 대상자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아니면 적절하다고 느끼는지 적어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이나 집 밖에 나가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활동을 모두 다 외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근을 하신다거나 등교를 하는 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분리수거하고 왔다. 이런 것들은 집 밖으로 나갔다라는 것에 포함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다. 그런데 나가셔서 경비하시는 분하고 좀 얘기를 하다 왔다. 이런 것들은 약간의 외출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내용을 물으시지는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대답하시는 분께서 뭐 다른 데는 간 거 없고요. 분리수거하러 나가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뭐 좀 수다 떨고 왔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외출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출하지 못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잘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교통수단하고 다르게 17-1번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잘 주의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모두 다 물어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것만 추가 질문이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점, 요거는 아까 17번 문제에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장애인 콜택시일 경우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낮에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일해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어느 보기 문항에 체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조금 설명을 달아봤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장, 다시 말해서 장애인들을 특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직업재활시설,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참여는 장애인을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체는 아니지만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신청을 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런 시스템을 이용한 경우에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낮 활동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에 바라는 점, 그리고 감염병 유행이라든가 대단위의 재난 상황 시에 어떤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요 전에 조사에서는 코로나라는 특정한 질병에 대해서만 물어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지진이나 홍수, 화재, 대규모 정전 이런 그런 것과 같은 다양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난 상황을 상정하고 이런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출이라든가 아니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그런 재난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할지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복지기관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아신다면 이용하신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시는 것은 아마도 모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의견 중에서 자립생활체험홈이 뭔지, 자립생활센터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물으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는 오히려 이 조사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 당사자분 혹은 대리응답자분이 이게 뭔데요? 라고 물으시는 건 알지 못하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번에는 65세 이상, 다시 말해서 노인이 되었을 때 장애인 전문 요양시설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전문 요양시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시설에서 중증 장애인 노인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하신 경우도 있지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요양시설은 아니고요. 그냥 입소 대상자 중에 중증 장애인이 계신 경우가 아직까지는 많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전문 요양시설을 설립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양시설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꼭 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전문 요양시설은 시청각 혹은 언어장애인을 위해서는 점자블록이나 표시판, 전멸등, 시스템전 등, 전자동 침대 이런 것과 같은 장애인 특수시설을 설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그 시설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애로 인해서 일반 요양원 입소가 안 되거나 연세가 많으셔서 장애인 시설에도 가시기 어려운 이중위험군을 위해서 이러한 장애인 전문 요양시설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이용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응답을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24번에서는 물어보고 있고요. 25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뭘 했으면 좋을지를 꼭 응답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24번 현재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서 25번 문항을 건너뛰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4번에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셨어도 만약에 내가 일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하려면 서울시에서는 뭘 먼저 해줘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꼭 물어보셔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26번은 장애로 인해서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이 있고요. 27번에 복지급여, 수당, 수입 이런 것들을 누가 관리하는지 꼭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인권침해라든가 학대 정황에서의 경제적 착취하고도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꼭 잊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번에서 거주시설에 입소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거주시설에는 당연히 단기 거주시설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이런 것들도 거주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에라도 입소하신 적이 있으면 예에다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교도소에 갔다 오셨거나 이런 분들이 거주시설에 다녀오셨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29번은 지체 뇌병변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무엇을 해줬으면 가장 좋을지를 선택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시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기타에 적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 인권침해 조사, 현장 조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이 거주하시는 집에서 혹시라도 인권 침해라든가 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C 섹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대 피해를 당하고 계시는 장애인의 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율이 무슨 10%, 20%, 50% 이렇게까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장애인분들이 인권의 침해를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응답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같이 넣었는데요. 이 그림이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더 헷갈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그림을 넣은 이유는 혹시라도 그 조사를 진행하는 공간이 다른 분이 계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럴 때 꼭
이 질문을 묻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리고 이제 글씨를 잘 못 읽으신다거나 시력이 안 좋아서 아니면 문해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같이 넣었습니다. 그림과 함께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물론 더 정확한 답변이 되겠지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빨간 글씨가 정말 중요한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꼭 직접 이 부분을 응답해야 됩니다. 대리응답자는 절대로 이 부분을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리응답자나 함께 사시는 분, 그 조사 당시에 같이 계셨던 분, 이런 분들이 절대로 응답 내용을 아셔서도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을 꼭 잘 확보하셔가지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잘 확보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조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대리응답자가 이 조사표를 작성하고 계셨을 상황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조사원, 다시 말해서 조사를 나가시는 공무원분과 대상자만 있을 수 있는 분리된 공간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공간을 분리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조심스럽게 옆에 계시는 분에게 좀 자리를 잠깐만 비워주실 수 있는지 요청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좀 안 될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좀 TV를 봐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핸드폰,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면 좋겠고요. 이도저도 다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등지고 앉아서 서로가 이 답변하는 거를 볼 수 없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요청들을 할 때 가족이라든가 대리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 기분이 상하실 때 이거는 절대로 어떤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조사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요 조사지에 표시한 내용은 절대로 누구에게도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부분, 이 인권침해 조사, 현장 조사 부분은 여기 이거를 예라고 표시하거나 이랬을 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뒤에 보시면 문항별 학대 유형 을 제가 매뉴얼에 넣어놨는데 그 부분을 참조해서 D에 있는, 그러니까 D 섹션의 인권 실태 사후 작성 부분에다가 기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넣어놨으니까요. 여기서는 이게 신체적 학대인지 경제적 학대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쭉 답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매뉴얼 2장 2절에 있는 방문조사의 문항별 학대 유형을 참조하셔가지고 이거를 그 D 인권 실태 방문 후 작성 부분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하시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35번 같은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진을 찍은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요즘에 음란물 같은 거 찍어가지고 이제 배포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올렸는데요. 꼭 그 음란물이 아니라도요. 때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장애 부위라든가 아니면은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불법적인 모금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부당한 이용을 목적으로 촬영을 강요한 경우에는 이 35번에 예라고 표시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7번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내 돈을 빼앗거나 허락 없이 은행 계좌에 돈을 인출해 간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이 부분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대상자분은 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대상자분 스스로가 은행에 가실 수도 없고 뭐 카드를 사용하러 나가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뭐 입원비나 수술비나 이런 것들을 그 수급비에서 지불을 했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나는 이거를 뭐 게임에 쓰고 싶었는데 게임에 못 쓰게 하고 뭐 돈을 빼서 뭐 내 보조기구를 샀다 뭐 이런 조금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잘 정황을 파악해서 정말로 그 경제적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적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시 같은 거는 옆에 나와 있으니까 잘 참조해 주십시오. 여기 인권침해 조사의 41번 같은 경우도 조금 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체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발달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다고는 해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너 네 방 정리를 해 뭐 이렇게 일을 시켰다. 그러고는 돈을 안 줬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 착취가 있었다. 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시켰다는 것이 일을 시킨 사람의 경제적 이익 혹은 다른 방식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런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은 적이 있나요? 에다가 예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미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유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이 다들 그 상황이나 뭐 그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은 장애인 당사자가 모두 다 응답을 하시게 하지만 나중에 사후 그 작성 부분을 통해서 진짜로 이런 학대 정황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시지 않은 거 42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네 맞습니다. 지체 뇌병변 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갈 정도로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것은 아닌데 본인은 병원에 가고 싶었다. 그런데 안 데려갔다.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그 이미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이해를 통해서 정말로 이런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4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시킨 적이 있나요? 라는 것에서는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일을 시킨 사람이 이득을 취했는지 취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에는 상관없이 무조건 강요된 행동인 경우에는 예에다 표시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에게 어떤 사람이 장애인에게 도둑질을 시켰어요. 도둑질을 시켰는데 도둑질해서 훔쳐온 물건은 내가 그냥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쁜 일을 억지로 하게 한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억지로 시킨 적이 있다고 예라고 써주셔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폭력 같은 부분에 또 가서 누구를 좀 때려 뭐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을 발로 차고 와 뭐 이런 것들을 시켰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킨 사람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하라고 강요되었을 때는 당연히 예라고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 실태 방문 후 작성 부분인데요. 조금 아까까지 했던 C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당사자께서 꼭 직접 응답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D 인권 실태 부분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꼭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C 부분 그림 응답을 했을 때 상황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비밀을 유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꺼리끼는 마음 때문에 제대로 응답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D 부분은 방문하시는 동안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상하다 라고 느끼시는 부분들을 여기다 작성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모든 부분을 좀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6번은 장애인 당사자하고 언어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가능했는지를 꼭 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47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권 침해 혹은 학대 검토 결과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시는 문항입니다. 많은 경우에 다행스럽게도 인권 침해나 학대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번 양호라고 표시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까지 하고 조사가 종료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가 된다 하더라도 이 뒷부분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불행하게도 이 뒷부분을 또 응답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인권 침해, 학대 이런 정황이 없는 것 같아서 양호라고 표시한 경우에는 2번이나 3번에 같이 중복 체크를 당연히 하실 수가 없겠지요. 2번이나 3번은 같이 중복 체크하실 수 있겠지만 양호라고 표시를 하시고 2차 조사 필요 이렇게 쓰는 것은 아마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권침해 학대 검토 결과에서 2번 인권침해 혹은 학대가 의심된다 라고 표시를 하신 경우에는 49번에서 54번 뒤에 있는 문항들을 모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권 침해가 있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2차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에는 3번에다 표시를 하시게 되는데요. 2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하고 같이 동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동행의 인력을 같이 제공해 주실 협력기관의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곧 명단을 쭉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 혹은 가장 그 적합한 기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2차 동행에 같이 신고 의무자랑 나가실 수 있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저 한지수 책임연구원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다른 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2차 조사에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9번에서 54번 문항을 모두 응답해야 되는 경우가 2번, 3번 모두 다 해당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매뉴얼, 저희가 나눠드리는 매뉴얼, 거기에 3장 제2절 2번 인권 침해나 학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셔서 이게 의심 정황이구나 아니구나를 결정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쭉 적어주신 후에는 특히 그 2번하고 3번을 표시한 경우에 그 경우에는 48번을 꼭 적어주셔야 하겠습니다.
매뉴얼에 보시면 제3장 제1절에 학대 유형별 징후 이것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그 학대 유형별 징후는 다른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관찰해서 알아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빼고 그냥 한 번 방문했을 때 발견이 가능한 징후들만 집어넣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매일같이 방문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파악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방문 조사를 하셨을 때 혹시라도 발견하실 수 있는 징후를 제가 쭉 매뉴얼에 넣어 놨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고 이것이 인권침해 의심 정황이다. 학대 의심 정황이다 라는 것을 결정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갔더니 장애인 대상자가 온몸에 막 멍이 들어있다. 그런 경우 이제 신체적 학대가 조금 의심이 되지요. 근데 그 멍이 그것도 한 번에 든 게 아니라 어떤 거는 퍼렇고 어떤 거는 누렇고 어떤 거는 보라색이고 이러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그 멍이 생겼다는 의미인데 그런 경우라면 이거 신체적 학대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물어보셔야 되지요. 이 멍은 왜 생겼어요? 그럼 넘어져서요. 했는데 도저히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것 같은 멍이 아니라 만약에 이러면 비밀을 보장해 줄 테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해달라 하셔서 만약에 장애인께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여기 의심 정황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자꾸 때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 D 섹션을 작성하시기 위해서는 방문조사 시에 조금 특이사항을 기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특이사항을 요 조사지에다가 적으시는 경우는 잘못하면 이제 마지막에 확인하거나 이럴 때 응답하시는 분이나 대리인이 또 그 응답 기록을 보시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조금 다른 별도의 기록부에다가 내용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또 이제 의심 정황들을 쓴 내용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록하신 내용은 당연히 비밀을 유지하시지만 만약에 2차 방문을 하시고 그때 신고 의무자와 동행을 하신다면 당연히 기록하신 내용도 공유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인권 침해나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다 라고 한다라면 49-1부터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전혀 그런 정황이 없다라고 해서 49번 이하의 문항을 모두 건너뛰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스템 때문이거든요. 시스템에 입력하실 때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49-1번은 꼭 응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인권 침해가 있던지 없던지 학대가 의심되던지 아니던지 상관없이 49번에서 54번 문항을 모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가 만약에 있다고 보이신다. 그러면 예의 표시를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것들을 쭉 적어 주셔야 합니다. 경험 횟수라든가 지속기간, 주 행위자, 경험 장소, 대응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1차 방문에서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두셨다가 어차피 인권 침해라든가 학대 의심 정황이 있으면 2차 방문을 하시게 되니까 2차 방문을 하시게 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셔서 기록해서 가지고 오셔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9-1번에
그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아니요에다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나머지 49-2부터 49-8번까지는 기재를 안 하시고 50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학대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49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조사에서 만약에 응답을 받은 게 있어서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작성을 해주시고, 그런 것들이 조사가 잘 안 됐다 할 경우에는 2차 방문에서 알게 된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학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금 일종의 편견 같은 것들이, 선입견 같은 것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남성에게도 성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53번의 유기나 방임 부분에서 방임이 보호자로부터의 방임뿐만이 아니라 자기 방임도 방임에 들어간다고 꼭 알아두시고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방임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거나 하지 않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학대나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기가 어렵지요.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도 요 53번에 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번 부분 되게 중요한데요. 현장에서 요런 항목들이, 사례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는 아주 학대로 인한 결과가 되게 위중한 결과 혹은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라서 꼭 직접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거나, 아니면 학대로 인한 상처가 아주 심각하다던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 상태로 유기되거나 방치되어 있다던가, 영양 상태가 너무나 나쁘다던가, 아니면 신변 보호가 필요하다던가, 그리고 혹은 다른 어떤 위험이나 피해가 예측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예라고 대답하시는 게 단 한 개라도 있다면 꼭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시는 곳은 서울특별시 장애인 권익 공모기관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매뉴얼의 끝부분에 보시면 어디에다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이메일 그리고 문자로 신고하시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매뉴얼 부분을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다 작성을 하시고 나면요, 조사표를 작성하시고 나면요, 데이터에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는 어디다 입력하시는지 너무 잘 아시고 계시지요. 네, 서울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시게 되는 걸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화면도 다 잘 아시는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회 조건에서 2025년 자치구 행정동 그리고 담당자 다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 또 생년월일, 성별, 혹시 돌아가셨다면 조사 내용은 없겠지만 사망 여부는 이제 넣어주시면 되고요. 조사하신 분, 조사 대상자분, 네, 사시는 곳,
성함, 생년월일, 성별, 몇 회차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쭉 입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입력해 주셔야지만 나중에 목록이 작성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을 다 만나셨는지가 통계가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잊지 말고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사표에 응답하신 내용을 이렇게 응답 표시를 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받았던 공무원 여러분들의 의견 중에 보면은 이게 입력을 했는데 막 오류가 나가지고 다시 입력해야 돼서 너무 짜증났다 이런 의견들이 조금 꽤 있었는데 올해 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선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오류 없이 잘 입력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좀 잘 입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기신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시스템 관리하시는 곳에 연락을 드려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워낙 이 입력하시는 거는 아주 저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잘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이런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실태에서 방문 후 작성하는 부분에서도 똑같습니다.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뛰어넘는 부분은 뛰어넘어야 하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49에서 54번 문항 모두 응답해야 된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49번 우리는 양호하니까 조사 종료해야지 하고 그냥 무조건 끝내시면 끝이 안 나고 오류가 나겠죠. 그러니까 양호해서 조사는 끝났다 하더라도 49-1에 경험 여부 아니요. 요거는 꼭 표시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입력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47번에 인권 침해나 학대 검토 결과에 아무것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어서 1번 양호에다가 표시를 하셨다 하더라도 49-1번에 가셔서 아니요 에다가 또 표시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번으로 넘어가면 또 거기도 아니요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54번에서 이렇게 하나도 의심되는 사례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냥 조사를 종료하시고 입력도 다 끝내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라도 예가 있다면 신고하셔야 되고 신고하신 분의 성함과 서명이 종이에는 기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쭉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고 나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저장을 누르시는 일입니다. 저장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조사도 되게 힘들게 일정도 잡으시고 방문도 하시고 잘 조사 응답도 받아오시고 이렇게 많은 문항에다가 다 잘 데이터 입력을 하셨는데 저장을 누르지 않으시면 지금까지 입력하신 데이터를 날려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워낙 일도 많으시고 하실 일도 많은데 자꾸 여러 번 입력하시게 돼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잊지 마시고 꼭 저장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제 연락처가 쭉 나와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정말 바쁘신데 힘드신데 날도 또 더워지는데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생기는 일이어서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그냥 조사
끝나고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장애인분들의 생활과 복지 욕구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라든가 학대 부분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 해결하고 모두 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어려움들 있지만 잘 극복해 주시고 좋은 조사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모든 분들을 조사해 주시고 응답 받아서 입력해 주시면 이후에 장애인의 복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문의하실 것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